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1cm 다이빙입니다. 태수 작가님과 문정 작가님 그리고 제3의 작가님이 함께 썼고 피카에서 펴냈습니다. 제3의 작가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숨겨진 인물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 작가 소개란에 보면 1호 태수, 철없는 중학생 같은 30살, 어쩌다 글을 썼다. 작가는 아니다. 2호 문정, 세상 다 산 것 같은 26, 글 쓰는 일로 먹고 산다. 근데 작가는 아니다. 3호 물음표, 베일에 쌓인 인물, 작가일 수도. 이 작가일 수도 있는 인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글과 글 사이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책 첫 부분에 1호, 2호 작가님이 시작 일지를 써놓았고요. 3호 작가인 여러분이 시작 일지를 채울 수 있도록 비워두었어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작 일지는 지금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책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기억해 주세요. 가진 것이라곤 빚밖에 없는 예비신랑 태수 작가님과 2년 동안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프리랜서 문정 작가님이 일상에서 딱 1cm만 벗어나는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두 작가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당신은 어땠나요? 하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신기하게도 실제로 물어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먼저 1cm 다이빙 참가자를 위한 안내서를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2019년 8월 9일 각기 다른 문제에 시달리던 두 명이 시작한 프로젝트로 바라는 것은 별게 아니었다. 일상에 타격 없을 만큼 작은 행복, 아무것도 없지만 멋은 있고 싶었던 우리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기로 했다. 1cm 다이빙. 처음엔 한 달간은 좋아하는 일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첫날 바로 공경에 처하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이것저것 해보며 찾아가기엔 돈도 없었다. 이 책에는 실제 다이빙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별것 없는 행복을 찾기 위한 궁상맞은 몸부림이 나올 뿐이다. 우리는 이 책을 찾아온 당신에게도 그 과정이 꼭 필요할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시작하기 전 안내서를 첨부한다. 1cm 다이빙이란 실제로 하는 다이빙은 아니고 비유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다. 현실에서 딱 1cm 벗어날 만큼 작은 행복. 2. 준비물. 1cm짜리 다이빙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즐거운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떨 때 즐거운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3. 기대 효과. 아마 이 프로젝트가 당신의 삶 중 거대한 부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시작이 너무 작고 초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 내 인생에서 즐거운 일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조차 바뀐 것을 보면 당신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현실에서 딱 1cm만큼만 벗어날 만큼의 작은 행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상 떠올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오죽하면 책의 첫 부분에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게 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받은 문정 작가님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8시간 정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에게도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만한 걸 떠올리셨다면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30초 만에 기분이 좋아져야 한다면 무엇 하시겠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죠. 두 작가는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부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살다가 지치고 답답할 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조금 기운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해본 적 없을걸? 아, 태수씨 이건 진짜 해본 적 없을걸요? 어떤 건데요? 스스로한테 선물하는 거요. 저 친구들한테 선물하는 거 좋아하는데 정작 저한테는 뭘 선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사봤지. 근데 최근에 한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나한테 줄 선물을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나도 사실 플렉스 해보고 싶었어. 홍대에 놀러 갔다가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발견했다.
가볍고 평소에 써보고 싶던 모양의 아주 멋진 안경테였다. 곧 살 것처럼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며 썼다 벗었다를 반복했지만 결국 그 안경테를 사지 못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15만 원이었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인데 나는 라식을 했다. 수술까지 해서 시력을 높여놓고는 도 수 없는 안경에 15만 원이나 쓸 수는 없었다. 그냥 있기로 했다. 올해 나에게 가장 슬픈 소식은 눈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다. 뒤늦게 안과에 가서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확인을 받았다. 근시 퇴행이라는 건데 라식을 한 사람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했다. 라식 5년차. 안경과 렌즈 없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아버린 나에겐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집에 돌아와 속상한 마음에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펑펑 울다가 정말 어이가 없지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잠깐, 그럼 그 안경테 사도 되는 걸까? 올해 가장 슬픈 소식이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이라면 올해 가장 마음에 드는 소비는 그 안경테를 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눈이 나빠진 것도 열받는데 안경이라도 마음에 드는 거 쓰겠다는 마음으로 감행한 소비는 생각보다 엄청난 만족도를 가져다 줬다. 안경을 쓰고 일을 하니 왠지 작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면 라식 때문에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이 한 번씩 가라앉는다. 집안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법. 한 달 전 강다니엘 앨범을 전시할 책장을 산다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럼 나도 LP 턴테이블 사. 안 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말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거 사면 LP판도 사야 되잖아. 그렇다. 강다니엘 앨범 전시용 책장이나 LP 턴테이블이나 사치품인 건 똑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책장은 그것만 사면 사치가 끝나고 턴테이블은 그것을 사면 사치가 시작되었다. 반박할 수 없이 완벽한 논리였다. 축 처진 어깨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그래, 쌀살돈도 아까워서 제일 싼 거 사는 주제에 LP는 무슨 LP야. 꿈도 야무지다. 그런데 말이다. 만약 고민만 하는 거라면 어떨까? 아이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다. 나 그럴 돈도 없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상상만 해본다는 거다. 침대 옆 선반 위에 나무 목재로 된 턴테이블이 있으면 어떨까? 그 위에 이문세 3집이 올려져 있는 거야. 난 아직 모르잖아요를 지나 소녀가 나오고 나는 그걸 들으며 홍차를 마시는 거지. 안 된다고 했어. 모종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아내가 거실에서 외쳤다. 거실 옆 책장에 저금통이 보인 것도 그때였다. 이웃집 토토로 저금통. 25살 때 아내가 선물로 사준 정든 놈이었다. 죽기 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아끼고 아꼈지만 이별이란 원래 갑작스러운 법이다. 이만하면 괜찮은 엔딩이다. 5년이니 10만 원은 모였을 거다. 어쩌면 15만 원일지도 모르고 충분하다. 아쉽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보급형 LP 턴테이블, 이문세 3집, 가능하다면 들국화 1집까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때 설거지는 이미 다 끝나고 없었다. 집안일, 이거 은근히 재밌다. 나는 고무장갑을 싱크대 위에 걸치고 소파 옆에 청소기를 틀었다. 웬일이야? 아내가 이상한 듯 물었다. 나는 더 이상하길 답했다. 아니야. 에이, 진짜 아니야. 이 책을 쓰는 동안 두 작가에게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태수 작가님은 통장잔고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많이 비어버렸지만 그 시간들이 참 좋았다고 고백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젊게 살았고 어린 시절처럼 작은 것에 행복해했다고 해요. 다시 직장에 들어가 원하는 삶보다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이 책에 적어놓은 행복 비법들을 하나씩 실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문정 작가님은 그동안 남의 기분을 챙기는 걸 더 우선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기분을 더 부지런히 챙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할 때 나를 달래줄 방법 베스트 10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하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은 변화가 이 두 작가에게는 너무 소중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행복이란 게 엄청난 건 아닌데 많은 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건 행복을 선물처럼 여겨서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거나 챙겨줘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단 행복해질 만한 것들을 조금씩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에든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불행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솔직히 매일 별것 아닌 일들로 기분이 나빠지고 뭐 짜증이 나고 하잖아요. 그걸 작은 행복들로 물리치는 거예요. 저는 행복이 먼지를 후 불어내고 닦아내는 청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불행이 있던 자리를 작은 행복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추억이 없냐? 문정씨, 저는 아무래도 옛날 얘기하는 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네요. 얘기 나온 김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어때요? 인생이 비디오 테이프라면 계속 돌려보고 싶은 순간 있어요? 20살 남학생의 고백법.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그녀와 나는 인천시청역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고백하는 날. 심장은 30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자. 나는 거역할 수가 없었다. 여기 잠깐 앉았다 갈까? 가로수 옆 대리석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잠깐의 정적 후. 그래. 그녀가 대답했다. 그때 내 몸속은 아수라장이었다. 심장은 100m를 내지른 듯 요동쳤고 침은 바싹 말라 숨 한 번 쉬기도 어려웠다. 머릿속에선 자꾸만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식은땀이 줄줄 났다. 대학 인생 최대의 결정 앞에서 쉽게 입을 놀리기에 나는 너무 애송이었다. 그녀는 어떨까? 그녀는 졸고 있었다. 뭐지? 좀 심한 장난 같은 상황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잠깐 기다리면 일어나겠지. 그녀는 보다 더 착실하게 숙면의 세계로 나아갔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깨워 다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아무런 말 없이. 저기. 다시 말을 꺼낸 건 정류장이 코앞에 다가왔을 즈음이었다. 입대를 앞둔 모태솔로의 공포란 생각보다 묵직했다. 그 말이야. 같이 있으면 좋고 즐겁고 계속 같이 있고 싶으면 그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멘트는 똥이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지 않아? 그냥 진짜 친구로 좋은 걸 수도 있잖아. 나도 나를 알 수 없었다. 아니야, 그 정도면 좋아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왜?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 정적이 흘렀다. 너야.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요동쳤다. 뇌 속에선 이름 모를 남자가 튀어나와 소리 질렀다. 가만히 있지 마. 연타 날려. 정신을 차리게 만들지 마. 나는 황급히 다음 탈을 날렸다. 너는 그런 사람 없어? 시간은 나를 놀리듯 천천히 흘렀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구경하는 것 같았고 길거리 차들 역시 숨죽인 것 같았다. 그녀의 입은 아주 느리고 천천히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입모양을 해석해보면 이렇다. 나도 너야. 대학 만세. 종아리가 영원히 빠진 듯 휘청이었다. 그런데 입에선 자꾸 웃음이 새나왔다. 돌아가는 버스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떠오르는 것이라곤 그녀를 데려다주고 보낸 문자 한 통뿐이었다. 잘 가 여자친구.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찌질했던 신입생 남자는 어느새 30이 되었고 그때 그녀는 나의 신부가 되었다. 그날은 참 오묘하다. 술에 취해도 꺼내기 힘들 만큼 부끄럽지만 언제든 되새기고 싶을 만큼 아련하다. 어릴 때 추억이란 다 이런가 보다. 태수씨. 네?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저한테는 이런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분명 생각해보면 있지 않을까요? 태수씨한테는 죄송한데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제가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문정씨가 생각나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즐거운 순간보다는 우울한 순간이 먼저 떠올라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보죠.
그런 얘기 지금 이 프로젝트랑은 안 맞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면 문정 씨도 그런 얘기 정말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더 불행해질 것 같아 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건 살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얘긴데요. 태수 씨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는 거 맞아요? 네. 쓸모있는 아이. 아빠는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려고 했다. 나는 아빠가 버릴 수 있는 목록에 가족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버린 조숙한 아이였다. 물건을 반품하듯이 엄마를 외갓집에 돌려주는 아빠를 보며 나는 엄마보다 나를 걱정했다. 나는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래서 쓸모있는 아이가 되려고 애썼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없는 걸로 투정 부리지 않았다. 집에다 속마음을 쉽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말해볼까 싶었던 적도 있지만 편하게 해주니 사춘기가 오는 거라는 아빠의 말에 안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호르몬의 변화로 여드름은 찾아왔지만 일생에 한 번 막 나가보는 시기가 사춘기라면 난 사춘기를 겪어보지 못했다. 내가 인생에서 정말 억울한 걸 한 가지 꼽자면 23살의 아빠랑 같이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 이상 아빠가 없는 집안에서 나는 집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있어도 되는지 몰라 한동안을 어정쩡하게 있었다. 밤이 되지 않았는데 침대에 누워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뒤로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미리 말하고 싶은 건 그리 좋은 날들을 보내지 못했다는 거다. 어쩌면 그전보다 더 서럽고 억울한 날들을 지나쳐 26살이 되었다. 앞에서 고백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즐거워할 때 나는 아빠 얼굴이 떠올라 버렸다. 그리고 그로 인해 기억하고 싶지 않던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다. 항상 주눅 들고 눈치 보고 불안해하던 내 모습. 아빠가 사라져도 그 모습은 내게 언제나 남아있었다. 밖에선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질문 하나에 들통이 난 것 같아 부끄러웠다. 나는 행복했던 기억 하나를 찾기 위해 불행한 기억 10가지를 지나쳐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을 묻는 질문에 떠오르는 얘기가 이런 거밖에 없었다. 지금도 이 프로젝트를 찾는 사람들이 내 얘기 때문에 괜히 우울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근데 나만큼은 어쩐지 후련한 기분이 든다. 문정씨 말해보니까 어때요? 후련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문정씨 얘기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어쩌면 행복한 기억보다 불행한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태수씨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얘기 자주 해보죠. 근데 이거는 행복해지는 프로젝트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불행한 걸 털어놔야 즐거워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깨달은 것, 별것 없이 행복해지려면 즐거웠던 과거를 추억해본다. 불행했던 과거를 털어놓아 본다.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힘든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어렵기만 할 때, 뭘 해도 불안하기만 할 때, 이 책을 펼쳐보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